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네,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저희가 행복진료실을 준비해 놓고 있는데 오늘은 이거 터지면 큰일 납니다. 이거 터지기 전에 미연에 방지해야 돼요. 그게 뭘까요?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에 앞서 오늘 날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중부지방과 제주 또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5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 이 비는 조금 내리겠지만 양이 워낙 적어서요. 이 대기 건조를 해소하지는 못하겠고요. 또 일부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 만큼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살펴보시면 아침 기온은 3도에서 13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14도에서 20도 예상됩니다. 극심한 한파는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일교차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6일 금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매주 금요일마다 찾아오는 순서입니다. 행복진료실 문 열겠습니다. 네, 행복진료실에서는 여러분이 진짜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모아서 속 시원하게 답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네, 주치의 선생님들 소개해드릴게요. 장민욱 신경과 교수, 모사원 한의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연한 식품 생명공학 박사 그리고 이보은 요리연구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환절기, 글쎄, 환절기 조금 지났나? 어쨌든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지고 오늘은 조금 올랐어요. 네. 이럴 때 건강관리 더 잘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도 한참 바빠지는 시기인데요. 이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되면은 유난히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모사원 한의사 선생님도 마찬가지이실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특히나 추워지면 자꾸 이렇게 움츠려들게 되잖아요. 네. 자세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한의원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이맘때가 제가 이제 체력적으로 힘들지만 마음적으로는 좀 풍요로워지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네. 뭐 의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이게 찬바람이 좀 불고 그러면은 여기저기 좀 아프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또 이때 오히려 좀 어디 먹었을 때 몸이 좀 보양되는 거 네. 이런 거 없는지 좀 물어보는 사람들이 의외로 또 많이 많아집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 주치의들이 오늘 바로 이런 시기에 정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그런 질환, 그 질환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고자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건강 얘기를 나눌지 힌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힌트 보여주시죠. 70. 인생은 70부터? 70년생? 아니면 뭔가 70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닐까요? 네, 정말 그러니까 예리하시네요. 70 나이일 70. 수도 있고 네. 뭐가 시기일 수도 70% 뭐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오. 네, 맞습니다. 네. 70 하면은 바로 그 이상 되면 문제가 네. 생긴다는 의미로 준비했는데요. 바로 이것의 70% 이상 또는 이제 75% 정도 이상 문제가 생겨야만 바로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질환이라는 게 더욱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에 70% 이상의 문제가 생겨야 비로소 그때 알아차려요. 그렇죠. 너무 많이 망가져야 그때서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이거 하나 있는데 네, 집에서 이제 그분의 화지수 70까지 쳤는데 70 넘어가면 이제 네. 터지기 시작하죠 이제. 뭐야, 그럼 뚜껑 열릴 때까지 걸리는 네. 그럴까요? 그건 아닌 것 같고 다음 힌트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힌트 보여주시죠. 두 분인데? 뭔가 되게 행복해 보이는 노부부의 모습이죠? 오늘 진짜 70 넘으신 것 같은데요? 차윤환 박사님 얘기가 맞는 것 같은데? 결혼하는 것 같고 뭔가 부부간에 뭔가 문제인가? 화병이네, 화병. 화병이야. 그래요? 저는 저런 사진을 보면 막 네. 행복한 부부가 떠오르는데 신혼이야. 신혼. 보자마자 화병이 떠오르는 결혼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2주 차. 야, 이 반응이 다르네요. 그러네요. 틀리네요. 오, 네. 저희 예상이 좀 맞나요? 네. 저 사진은 근데 우리나라 인구 65세
이상 중에 2명 중에 1명이 이 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에 저걸 준비해 왔습니다. 2명 중에 한 명. 2명 중에 1명이 앓고 있다. 이 질환을 앓고 있다. 자, 뭐 부부 뭘까? 모습이 보였고 네. 70이 나왔고. 자, 뭐 바로 가겠습니다. 오늘 뭐 합니까? 뭐 해야 오늘 됩니까? 주제 예. 보여주시죠. 혈관. 퍼지기 전에 막아라. 혈관 건강주의보가 오늘의 주제였습니다. 그러네요. 아니, 사실 뭐 제가 결혼한 지 2주차 됐다 그랬잖아요. 결혼 전에 건강검진을 요즘엔 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갔었는데 특히나 그 혈관센터에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좀 문제가 많은가 봐요. 네. 우리나라 주요 사망 원인 2위가 바로 혈관 질환인데요. 사망 원인 1위는 암이죠. 그리고 사망 원인 단일 질환으로만 보면 심근경색과 뇌경색, 뇌졸중까지 이어서 2, 3위를 차지하고 있으니 이 사망 원인 전체를 혈관 질환으로만 놓고 보면 1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망 질환 1위인 암보다 이 2위인 혈관 질환이 더 무서운 데에는 그 이유가 있는데요. 암은 걸렸다고 해서 또 바로 사망하거나 급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심각한 후유증이 생기는 그런 병은 아니잖아요. 네. 앓고 나면은 수개월 동안 치료를 하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도 있는데 이 혈관 질환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고 갑자기 죽을 수도 있다는 게 바로 큰 두려움의 존재라는 이유가 여기서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또 이 혈관 질환이 또 중요한 이유가 우리 몸에 어디 하나 혈관이 분포가 안 된 곳이 없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혈관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지. 없는 곳? 머리카락, 아, 눈썹. 머리카락. 손톱. 맞습니다. 예, 모발이에요. 맞아요. 모발. 모발. 근데 우리 모발도 생각해 보면 사실 두피까지는 혈관이 가죠. 그리고 또 우리 한의학에서는 이 모발을 혈지여라고 그래서 혈액에 남은 것이 이 모발이 된다라고 그래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 모발 치료에도 우리 혈액을 되게 중요시 생각을 하고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혈관이 우리 몸 어디 하나 이렇게 찔렀을 때 피 한 방울 안 나는 곳 없죠. 네. 온몸에 다 퍼져 있는 만큼 우리 몸의 건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기관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혈관이 막힌다고 그러면 심뇌혈관 질환이 올 수밖에 없고 또 거기에 더해가지고 뭐 혈관으로 이어진 신장이나 폐 질환 그리고 전신 건강에 위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혈관 건강을 챙겨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혈관 질환이 과거에는 이제 중노년층,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성인병이라고 불렸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이 심혈관 쪽에 관련된 질병들이 점점 어린 친구들, 젊은 친구들에서도 발병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이런 심혈관 질환이나 혈관 질환에 도움이 되는 식품들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핫하다고 할 수 있죠. 젊은 층이 그러는 거는 아무래도 식습관 때문에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아무래도 먹는 식습관이 거. 뭐 서구화됐다고 하니까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정말 심각한 문제지만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희 주치의들이 이 혈관 건강을 어떻게 하면 잘 챙길 수 있는지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든든해요. 예. 네. 네. 근데 혈관 질환이 이게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고 이래서 네, 네. 오해와 진실 부분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카더라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라 뭐 이런 것도 많단 말이죠. 그것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70%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막혀야 이게 나한테 증상이 나오니까 이게 그렇죠. 더 무서워요. 대개 우리 몸에 신체에 문제가 생기면 어디가 아프거나 뭐 결리거나 이런 특별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마련인데요. 혈관은 그 자체가 통증을 느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왜 팔이 저리면 팔이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이러는데 혈관이 아파요 이 소리는 제가 못 들어봤거든요. 맞아요. 그러네요.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럼 이거 이게 어떻게 증상이 그러니까 통증을 없잖아요. 느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정말 예를 들어서 뇌혈관이 막히면 뇌졸중의 증상으로 뭐 심각한 두통이 온다거나 또는 또 한쪽 팔다리에 마비가 오거나 언어마비나 안면마비 같은 특별한 마비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뇌혈관이 아프다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정말 간과하는 혈관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통증이 하나 있습니다. 네. 혈관에서 나타나는 통증이면 네, 어느 쪽에서 그게 나타날까요? 혈관. 바로 이 등 쪽에서 나타나는 통증인데요. 혈관인데 등 쪽에서 나타나요? 네, 등이요? 맞습니다. 이 등 통증을 가볍게 여기고 방치했다가는 정말 즉사 그리고 또 1개월 이내에 사망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질환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 등
통증이 오면 혈관이 터져서 사망할 수 아니 있는 우리는 뭐 이러면 심장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피가 뿜어져 내려가니까 네, 네. 이쪽 부위에 무슨 가슴 통증이라든지 이런 거 생각했는데 네. 그게 아니고 이 등에서 그런다니까. 등이 결린다는 말은 많이 하는데 네. 등 때문에 그게 사망이 일어난다는 거 아니면 또 처음 이러잖아요. 들었어요. 목뒤 잡으면서 아 맞아. 그러니까 목이나 그렇죠. 등은 생각도 아니면 못해요. 가슴이 됐는데. 네, 그렇죠. 흔히 심장 질환하면 이 가슴 통증을 많이 네. 생각하시는데요. 오늘 제가 이 등 통증에 대한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통증. 어떻게 앞으로 모시고 네, 좀 제가 자세한 얘기 준비했습니다. 네. 이 실제로 얼마 전에 제 외래에 오신 환자분 중에 심각한 등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 등 통증의 양상이 일반적으로 이 등허리 쪽이 결려서 발생하는 통증과는 너무 다른 양상처럼 보였습니다. 서둘러서 흉부 CT를 찍으러 환자를 보냈고 흉부 CT에서 나타난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 네, 정말 예상과 다르게 심각한 질환이 나와서 큰 수술까지 이어지게 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아니 등 통증인데 급하게 뭘 찍고 네. 그리고 수술을 급하게 했다. 도대체 뭔데 그게? 이분께 발생했던 질환은 바로 대동맥 박리였습니다. 대동맥 박리? 네, 맞습니다. 네. 박리 그러면 말 그대로 이렇게 벗겨내는 것 네. 같은 네, 네. 느낌이죠. 이 대동맥 박리는 심장에서부터 출발한 이 가느다란 굵은 원처럼 그려지는 이 대동맥 부분이 박리되어서 점점 혈관이 벗겨지는 질환인데요. 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심장에서 직접 빠져나온 아주 굵은 혈관이 네. 아래쪽으로 뻗어나가게 돼 있습니다. 저 빨갛게 보이는 거.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척추의 앞쪽을 따라서 진행하기 네. 때문에 마치 등이 아픈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혈관이 쭉. 근데 그렇죠. 제법 굵네 저게. 굉장히 굵습니다. 이 네. 두께가 크게는 약 3cm에 이르게 됩니다. 우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혈관과는 매우 다르죠. 우리는 혈관이 가느다래서 여기 말초까지 이어지는 걸로. 보이지 않는 뭐 이거. 딱 생각을 했는데 이게 2 내지 3cm나 돼요. 네, 그렇습니다. 혈관이. 그러면 와. 500원짜리 동전의 두께보다도 훨씬 더 큰 혈관이 바로 이와 같은 주행 경로를 따라서 지나가게 되는 건데요. 이 심장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혈액을 가슴 부위와 팔, 어깨까지 그리고 배를 거쳐서 다리 쪽까지 쭉 전달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혈관입니다. 바로 이것을 대동맥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동맥은 심장에서 나오는 강력한 압력을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탄력도 좋고 또 혈관벽도 다른 혈관들에 비해서 상당히 두꺼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강력한 압력들이 오랫동안 알아왔던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혈관성 질환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딱딱하게 굳어가면서 이 압력을 더 이상 견뎌내지 못하고 서서히 벗겨지면서 박리되어가는 과정이 생기죠. 예를 들어 이렇게 굵은 혈관에는 동맥경화가 웬만큼 생겨도 큰 문제는 생기지는 않지만 이 혈관이 벗겨지는 박리에 관련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 압력을 따라서 쭉쭉쭉 계속 벗겨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다른 장기로 가는 혈관들이 모두 다 막힐 수 있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바로 즉사할 수도 있는 문제죠. 저 진짜 놀랐어요. 그냥 통증이 있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즉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대동맥 박리는 그 초기 증상이 등 쪽에 있는 통증에서부터 유래될 수 있는데요. 물론 이 대동맥이 빠져나오는 그림을 보시면 심장에서 약간 위쪽을 뻗어나가다가 옆으로 꺾여서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데 대개는 옆으로 꺾이며 아래로 내려가는 쪽에서부터 박리가 일어나는 비교적 경미한 박리가 많이 발생하지만 정말 심각한 경우에는 이 위쪽으로 뻗어나가는 즉 대동맥의 초입부터 발생하는 대동맥 박리가 생기면 대동맥 박리가 발생한 바로 그 순간 즉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쪽 부분에 등 통증이 생기면 바로 이 주변부에 있는 신경들이 자극을 받으면서 통증이 발생하는데 이러면 대동맥 박리를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등 통증을 방치하면 즉사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 이게 사망률이 굉장히 심각한데요. 1시간에 1%씩 사망률이 증가하기도 하고요.
이 상행 대동맥이 박리되었을 경우에는 박리되는 그 순간 80%의 환자가 사망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 옆으로 뻗어나가거나 아래쪽으로 뻗어나가는 대동맥 박리가 있다 하더라도 1개월 이내에 사망할 확률이 40%에서 50%에 이르른다는 보고도 있는 만큼 정말 생존율이 낮은 심각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시무시한데요? 사망률이 50%나. 네. 어머, 세상에 정말 깜짝 놀랐네요. 진짜 심각하네, 그렇죠. 이거. 정말 네. 심각하죠. 따라서 내가 평소에 이 등이 좀 결리거나 많은 부담을 느꼈을 때 뻐근한 수준으로 찾아오는 통증이 아니라 칼로 베이는 것 같은 정말 좀 특이하다 생각하는 그런 등 통증이 나에게 발생했다면은, 그리고 나한테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이 동맥경화나 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인자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은 등 통증을 간과하셔서는 안 되고 바로 병원을 찾으셔서 CT와 같은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 그 시청하고 계신 분들 네. 중에 나 등 결려. 어깨도 또는 나 등 자주 담 걸리는데 뭐 이러는 분들은 너무 겁내하실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느끼는 등 통증하고 네. 혈관으로 인해서 등 통증이 오는 것과 어떻게 구분이 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부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결렸을 경우에는 이 견갑골의 위쪽 부분이라든지 어깨나 목을 통해서 대부분 통증이 찾아오게 됩니다. 네, 그런데 조금 전에 보셨던 대동맥의 주행 경로와 일치하는 바로 이 양쪽 견갑골 사이에 한 가운데 부분에서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칼로 베이는 것 같은 네, 아주 예리한 통증이 생긴다는 것이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약간 칼로 베이는 것처럼 네. 굉장히 그리고 아플 때. 이 통증이 하행 대동맥, 아래쪽으로 뻗어나가는 대동맥까지 뻗치게 되면은 이 복통이라든지 아래쪽 골반 쪽 통증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복통까지 이어져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쪽으로. 따라서 내려오는 거네요. 네. 사진 보니까 딱 알겠네요, 뭔지. 그렇죠. 이 척추를 따라서 이동하는 것 같은 그런 종류의 통증을 느끼게 되니까요. 평소에 혈관성 위험인자를 많이 앓고 있으면서 견갑골 사이에 예리한 칼로 베이는 듯한 통증이 아래쪽으로 뻗어나가는 양상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 병원을 찾아주시고요. 네. 복통도 여기에 해당되니까 간과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등 통증뿐만 아니라 이 가슴 흉부 통증이라든지 흔히 심장에서 발생했을 때 생기는 흉부 압박감 등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등 통증과 함께 가슴 통증이 생겼을 때에도 대동맥 박리를 의심할 수 있고요. 또한 호흡곤란 증상들도 가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원래 좀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 좀 의심을 해봐야겠네요. 네, 고혈압이나 맞습니다. 뭐 네. 당뇨 이런 부분도. 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리고 또 흡연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도 다 여기에 해당되고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께도 잘 생깁니다. 등 통증이 혈관이 벗겨져서 있을 수 있다니까 놀라운데 모사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한의학에서도 어혈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네. 어혈 증상 중에 보면은 칼로 베이는 듯한 통증,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하나 포인트가 혓바닥이 많이 좀 파래요. 혓바닥이 파랗고 좀 군데군데 파랗게 멍든 것처럼 올라오는 것들이 그래요? 있어요. 이러면은 좀 이 현재 말하고 있는 대동맥 박리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이런 분들이 많은가요? 실제로 제 이제 환자분 중에 우리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었는데 이분 그러니까 등이 항상 좀 아프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에 나는 일을 많이 하고 몸을 쓰니까 아프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그날따라 자기 체한 것 같은데 며칠째 지금 약을 먹었다. 소화제를 먹었는데 풀리질 않는다. 같이 좀 치료를 해달라. 말씀을 하셨는데 뭔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볼 게 아니고 빨리 이제 병원에 가보시라. 했는데 나중에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때 내가 죽을 뻔했다. 그때 원장이 가서 치료 받으라고 해서 내가 알아봤더니 심장에 문제가 있었고 혈관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을 정도로 환자분들이 좀 잘 간과를 하고 놓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못 알아차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증상들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방금 모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소 내가 등 통증을 많이 겪고 있었던 분이라면 헷갈리실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알고 계시는 한
한 의사 선생님도 혈관 분야의 아주 대단한 권위자이신데 그냥 몸이 좀 안 좋은가? 등이 조금 결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셨다가 계속적으로 증상이 점점 악화되어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 대동맥박리로 진단을 받으셨던 분도 있었어요. 아니 근데 제가요 건강 프로를 좀 하니까 네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주변에서 혈관 건강은 어디를 가야 되냐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근데 예, 제가 의사가 아닌데 네. 혈관을 어디 가서 봐야 되는지를 저조차도 잘 모르겠거든요. 맞아. 네. 그런데 그게 굉장히 궁금하긴 혈관 건강이 하더라고요. 워낙 그렇게 많이 안 좋으시니까 그런 거 아닐까? 네. 제가요? 아니 그냥 아니 근데 사람들이.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더 주의를 해야 되겠고 네. 혈관이 우리 몸에 이렇게 통증 신호를 보내네요. 우리는 혈관이 아픈 적은 없기 때문에 단순히 혈관만 생각했었거든. 맞아요. 혈관만 생각하면 그런데 네. 항상 보면 그러니까 혈관이 문제가 진짜 70% 이상 네. 문제가 발생해야지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좀 네. 침묵의 장기처럼 좀 조용조용하게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조금이라도 어디가 문제가 있으면 진짜 간과하지 마시고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혈관 건강 정말 무섭습니다. 막히고 터지고 고민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또 사연을 하나 받아봤습니다. 사연은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60대 행복한 아침 애청자입니다. 이 혈관 건강 검사를 6개월마다 하고 있는데요. 중성지방 수치가 위험하다며 매달 검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금식하고 가기도 힘들고 이 혈액 검사를 꼭 자주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니 병원에 혈액 검사, 건강검진 하러 가면 혈액 검사 하는 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은근히 겁난다니까. 그럼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하잖아. 그리고 저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60 넘고 이러면요 혈관도 잘 안 나와요. 잘 안 보이네.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면은 저 간호사분들도 이게 고민한다고 이거 어디서 찔러야 되나. 네? 그리고 저 특히나 전날 굶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 이게 더 또 고통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네. 맞습니다. 병원에 가서 바로 혈액 검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접수하고 기다리다 보면 어느새 배는 쫄쫄 맞아요. 굶게 되죠. 기다리는 건 또 1시간씩 기다려요. 맞아. 네, 이 중성지방은 생각보다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전날 어떤 식사를 하셨는지에 따라서도 대단히 많이 바뀔 수 있고 심지어 예를 들어 제가 전날 순댓국을 먹고 한번 재봤더니 네. 500이 넘어가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어머야. 상당히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네. 자주 재보시라고 권유를 드리는 거고요. 이 중성지방에 심각한 이상이 있는 환자분들께는 저는 매일 재보라고 권유하기도 합니다. 매일 매일 재요? 매일 어떻게 재요? 매일 어떻게 재요? 네, 바로 매일 잴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아 그래요? 네, 아니 매일 그렇습니다. 피를 뽑으라니까. 매일 네. 병원 가도 이 혈액 속에 있는 중성지방도 1분 안에 재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분을? 아, 1분 안에 이게 그렇지. 가능해요? 1분 네, 안에? 그렇죠. 최근에는 바로 이런 좋은 기계가 나왔기 때문이죠. 그거 당뇨 측정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 기계로 당도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당뇨 측정하는 기계가 매우 또 흡사하게 생기기도 네. 했는데 바로 이 장치를 이용하면 1분 안에 네. 내 몸속에 녹아있는 중성지방의 현재 수치를 바로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도 바로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네, 피 한 방울만 있으면 바로 1분 안에 결과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한번 재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나와 보시죠. 이 중성지방은 우리 몸에서 혈관 벽 안에 침착될 수 있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네. 오늘 제가 이재용 MC 중성지방을 한번 측정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준치가 있지 않아요,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이 중성지방의 정상 범위는 150에서 200 사이 정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물론 그거보다 더 낮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따라서 혹시 식사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도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는데요. 아침에 저 보말 미역국 한 그릇 먹고 왔어요. 그러세요? 건강에 좋은 미역국 드시고 오셨군요. 자, 자, 미역국 우선 나와서 제가 이제 이재용 중성지방 MC님의 스타일이야. 체혈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예, 예. 네. 아니 근데 이 나이가 되다 보니까 네. 뭘 검사한다 그러면 이렇게 긴장이 맞아. 돼요. 진짜 어렸을 때는 네. 긴장돼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게 당뇨 측정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렇게 많이 아프진 않습니다. 네, 잠깐만 참아주세요.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아. 아니 혈액순환이 너무 좋으신가 봐요. 굉장히 피가 잘 나오시는데요. 오. 제가 여기로 뭐가 쏙 빨려 들어가네. 네 너무 많이 뽑았다고 네,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빈혈이. 자, 이 기계에 제가 스틱을 꽂아 놓고 여기에 방금 채취한 이재용 아나운서의
예, 혈액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신기하다. 이게 1분 만에 된다는 일분 거예요. 만에 네, 요 되니까. 가느다란 피펫에 한 방울 정도의 혈액을 측정했는데요. 잠시 기다리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 중성지방은 혈관벽 안쪽에 침착되면서 동맥경화를 진행시키는 아주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흔히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중요한 거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이 혈관에 염증을 유발하고 또 동맥경화를 나중에 염증성 반응에 의해서 터트려지게 하는 나쁜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사실 혈관벽을 초반에 두껍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중성지방입니다. 저희가 기름기 있는 음식을 많이 드시지 말라고 하는 원인도 바로 이 중성지방을 어느 정도 낮추기 위해서이고요. 불포화 지방, 뭐 오리고기나 또 너무 기름진 식사 하지 말고 좋은 지방이 들어있는 식사를 해라고 많이 권유드리는 것도 바로 이 불포화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것에 중성지방 수치를 낮출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측정을 쭉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 환자들이 뒤에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결과는 잠시 후에 보러 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막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이재용 MC의 오늘 아침 중성지방 수치는 149가 나왔습니다. 높은 거 아니야? 정상이면 제가 정상이네요. 말씀드린 정상인 정상 범위 안에 있었죠. 아침에 보말 미역국까지 드시고 오셨는데 이 정도 수치면 정말 건강 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볼 수 아유, 있습니다. 다행이네. 네. 여기서 뭐 검사해서 좋게 나온 거는 손가락에 꼽아요, 제가.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네.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아주 다행이네요. 지극히 정상이었습니다. 아, 기분 좋습니다. 이렇게 검사해서 뭐가 정상이라고 그러면 기분이 좋은데 추적 관찰료 뭐 이런 거. 이런 거 나오면 야, 이거 뭐야. 막 그렇죠. 근데 보니까 정말 간편하고요. 네. 사실 저희 아버지가 당뇨가 있어서 매일 그 혈당 측정하시거든요. 그것처럼 이 중성지방 좀 걱정하시는 분들은 그냥 기계 가지고 네, 매일매일 맞습니다. 하시면 확실히 좀 안심이 될 것 같아요. 아침에 공복 상태가 유지되어 있을 때 재보고 지금처럼 150이 넘지 않으면 완전히 정상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200이 넘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경계 범위지만 괜찮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또 한의학적으로 보면 이 중성지방이 많아서 이제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어혈이 잘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아까 어혈 증상 중에 혓바닥이 좀 파랗고 칼로 베이는 듯한 통증이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하나 더해서 이 통증이 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곳에 머무는 게 아니고 이런 분들은 좀 요 기계를 이용해서 수치를 꾸준히 좀 재주신다고 그러면 평소 건강 관리가 잘 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도 있죠. 네, 다음 질문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50대 여성입니다.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 식이 조절을 하고 있는데요. 무염식이나 무지방식은 도전해도 한 달을 못 넘기겠더라고요. 이 혈관 질환은 평생 가는 거라고 하는데 평소에 건강하면서도 맛있게 혈관 질환을 관리할 수 있는 음식이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이거는 뭐 음식 전문가가 나왔네요. 있죠. 네. 이번 선생님. 요새 날씨가 좀 추워지니까요. 이 혈관 질환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셨거든요. 제가 음식도 맛있게 잡수시고 혈관 건강도 챙기는 아주 맛있는 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늘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보은의 밥상입니다.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나왔거든요. 네, 혈관 건강을 지키는 밥상입니다. 오늘은 어떤 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제가요. 요즘 혈관 건강 지키기에 딱 제철인 재료가 있습니다. 뭘까요? 어려워. 무슨 제철이요? 아는 게 없어서. 아니, 요즘 왜 이렇게 질문이 많아? 재밌잖아요. 질문 한번 해볼까요? 재밌어요. 네. 뭐가 있을까요? 뭘까요? 김장철이 다가오니까 네. 네, 그래요? 그와 관련된 재료. 역시 우리 장선생님이 똑똑하세요. 바로 제철 무입니다. 무. 네. 이제 싱싱하죠? 네. 요 무는요, 사실, 혈관 건강에 굉장히 좋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그렇죠. 일단은 이 무 잠깐 줘보세요. 이 무 이렇게 무 있으면 이 껍질 쪽에 비타민 C. 근데 비타민 C가 우리 몸에 들어와야 혈관을 재생해주는 콜라겐 합성이 되거든요. 네. 그다음에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비타민 P.
이것도 많이 들어있어요. 아울러 무하면 사각사각한 느낌 있잖아요. 이게 식이섬유인데 식이섬유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혈관 속에 있는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려 주니까 네. 이게 결국은 이제 요즘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옛날엔 1,000원에 구할 수 있는 너무 최고의 좋죠. 보약이라고 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먹으면 시원하니 맛도 좋고 기분이 좋아. 네. 중년 여성들한테 정말 좋은 게요. 수축기 혈압도 떨어뜨리죠. 아, 그래요?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까지 다 떨어뜨린다는 결과들도 많습니다. 네, 또 이 동의보감에서 말하기를 무는 이 소화력을 돕고 또 요즘 같은 환절기에 이 기침을 먹게 해준다고 해요. 그리고 많이 먹어주면 이 허로, 특히 피로할 때 이 피로를 풀어주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무가 진짜 보약이네. 그렇죠. 이 가을무가 특히 보약 중에 보약이라 굉장히 달달하고 맛있거든요. 근데 이 보약 가지고 제가 뭘 할 거냐? 바로 저염 무조림하고요. 또 그 남은 걸로 저염 무생채를 알려드리려고. 무생채 좋지. 좋죠. 숙채입니다. 숙채. 네. 숙채. 네. 근데 지금 제가 시작을 먼저 할게요. 네. 일단 이 무를 준비를 하시면은요. 무에 부위가 있는 거 아세요? 보니까 아세요? 아니 근데 보니까 색깔이 벌써 여기는 네. 이 청이 있는 데니까 녹색이고 그쵸. 밑으로 가면 하얗고 그쵸.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뿌리가 뿌리. 있고 우리가 보통 무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요 연두색 부분이 벼슬 많이 받은 부분이라 네. 굉장히 달달하고 맛있어요. 그래서 무숙채, 무생채 또 이렇게 생걸로 또는 무쌈 이런 거 먹을 때는 요 부분 하시는 게 맛있고요. 그다음에 요새 달달하게 깍두기 많이 하시죠. 깍두기 살짝 발효시켜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매운맛이 있는 요 아랫부분 흰 부분이 살짝 매운맛이 있거든요. 근데 익혀지면은 단맛으로 그게 돌아가니까 이렇게 중간 부위 쓰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달달 쇠고기 묵국 많이 잡수시죠. 이럴 경우에는 이 중간 부분 쓰시는 게 더 좋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무 석박지를 끓인다, 동치미를 한다 이럴 경우에는 뭐 다 쓰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아랫부분 쪽 쓰시면 훨씬 더 무가 발효되면서 단맛이 올라와서 아작아작한 식감을 많이 느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부위별로 골라서 쓰시는 것도 무를 굉장히 보약처럼 드실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 우리가 무 하나 다 사면은 네. 원래 다 못 쓰고 남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조림하고 채를 같이 하는 이유가 부위별로 적합한 게 달라서 그렇군요. 맞습니다. 제가 일단 저염 무조림부터 알려드릴 건데요. 그래서 여기 중간에 보시면 쓰셨죠, 지금? 예, 지금 조림. 중간 부분 썼거든요. 왜냐하면 이 중간 부분이 굉장히 달달하고 맛있기 때문에 이 부위를 제가 썼어요. 이거 그냥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썰어서 준비를 하시는데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무나물은 네. 뭐랄까 이 무조림에서 남은 부분들 있잖아요. 그 무조림에서 남은 부분들을 가지고 채 썰어서 쓸 거예요. 네. 근데 보통 이제 무생채도 많이 잡수시고 하지만 무나물은 살짝 이렇게 볶아서 먹는 그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무를 썰어서 준비를 하시고요. 아 근데 선생님 껍질 안 벗기세요? 네. 무껍질? 왜냐하면 껍질이 있어야 굉장히 껍질에 있는 비타민 C까지 같이 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가을무, 겨울무일 경우에는 껍질을 벗기지 마시고 깨끗하게 수세미 같은 걸로 싹 닦아서 쓰시면 굉장히 오늘 좋습니다. 여기서 급히 질문이요. 수세미질 할 때 어떤 분들은 막 쇠수세미 가지고 빡빡 무시는 분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하면 딱 될까요? 저는 굉장히 약간 부드러운 수세미로 이렇게 흙 부분을 굉장히 잘 닦아내고요. 그다음에 홈이 파져 있으면 칼로 살짝 도려내는 것까지 칼로? 하시면 좋겠어요. 네. 제가 이제 저염이라고 하니까 우리 무조림 그러면 조림장이 아무래도 짜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염 무조림의 가장 특징적인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조림장을 저염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아무래도 제가 들어가는 재료들이 있겠지요. 네. 근데 이 무조림의 가장 맛있는 건 뭐냐면 표고버섯을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표고버섯을 깨끗하게 씻어서 이렇게 불려놨어요. 그래서 불려놓고 이 표고버섯은 이렇게 불려놓은 표고버섯을 적당하게 이렇게 썰어서 준비만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불려놓은 표고버섯의 이 물 있죠? 이 버섯물을 저염 조림장에 양념장으로 활용을 하는 그쵸,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요걸 먼저 넣고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소금이 줄면 간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걸 메꿔주는 게 감칠맛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말린 버섯 이렇게 우려만 둬도
그 감칠맛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소금이 없어도 간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감칠맛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감칠맛을 더 내주는 재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게 이 다시마지요. 다시마. 근데 다시마는 어머님들이 이 하얀 가루가 무슨 염분기라 그래갖고 굉장히 좀 이걸 씻어내고 쓰시는데요. 이거 그냥 젖은 면보로만 닦아서 쓰시고요. 이거를 이따 집어넣어요. 같이. 저게 이제 소금기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다시마를 말리는 과정 중에 저기에 있는 이제 맛성분들이 녹아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걸 그냥 쓰시는 게 맛이 더 좋습니다. 국물 맛이. 자, 근데 요것만 넣는 게 아니라 뭘 더 넣냐면요. 지금 저염을 만드는 두 번째 재료가 있습니다. 네. 바로 요 양파하고요. 바로 요 사과입니다. 사과를. 단맛을 저는 주는군요. 설탕을 좀 잘 안 넣잖아요. 네, 그래서 네. 단맛을 내기 위해서 요 양파하고 사과를 채 썰어서 다 넣어줘요. 요즘 사과 좋잖아요. 그쵸. 맛있죠. 아, 여기 다 그다음에 제철이네.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야 비로소 간장을 넣습니다. 네. 그리고 단맛을 더 어우러지게 하기 위해서 매실청도 좀 적당히 넣으시고요. 만약에 나는 혈관 질환 중에서 당뇨를 조금 앓고 있다면 매실청 안 넣으셔도 그쵸. 괜찮아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맛을 내기 위해서 마늘 그리고 생강까지 넣습니다. 생강까지. 그래서 요거를 한 소금을 끓여주시는데요. 지금 보시면 제가 이 버섯물을 보통 한 3컵 반 정도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면 언제까지 끓여주느냐. 이 양파하고 이 사과의 단맛이 다 우러날 때까지 2컵이 되도록 끓입니다. 자, 이거를 제가 옆에서 이렇게 끓여놨어요. 끓여놓은 거 오. 보시면 여기 보세요. 오, 어때요? 오, 오. 뭐 들어간 재료들이 색이 다 이렇게 그냥 갈색으로 그쵸? 바뀌고 갈색이 됐죠. 구분도 안 돼요. 잘. 그리고 조림장이 음. 이렇게 잘 이쁘게 끓여졌어요. 그쵸? 색깔이 좀 많이 우러났죠? 네. 그러면 요걸 이렇게 건져내세요. 음. 물론 이거 잡수셔도 괜찮은데 저는 사과하고 그 양파를 이렇게 우려냈던 물이라 요걸 그냥 다 건져내세요. 하나 먹어봐도 될까요? 네, 뭐 잡숴보세요. 네. 야, 요거 또 옆에서 또 이렇게 버린 거 아까워하면 먹어야 돼요. 이렇게. 아이고. 어이구. 아, 이게 확실히 어때요? 저염이어서 먹고 나니까? 아 근데 이거 크게 짜지 않을 것 솔직히 같아요. 말씀드리면요, 이거 반찬으로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하나도 안 짜고 어. 감칠맛이 너무 좋아서 음. 야, 요거 그냥 밥 위에 이렇게 얹어갖고요, 이렇게 네. 약간 카레 비벼 먹듯이 먹으면 너무 맛있어 진짜. 오, 이거 버리기 아까운데 이거. 그럼 이따가 우리 차유란 박사님 잡수세요. 이따 먹을 거 제 거예요. 건들지 마세요. 그다음에는 제가 지금 이렇게 꺼내놨잖아요. 꺼내놨으면 여기에다가 무를 넣으세요. 아. 나박나박 썰은 무. 그리고 아까 표고버섯 우린물도 준비해놨죠. 네. 요것도 같이 넣어주세요. 표고버섯 우린물에서 건져낸 표고예요. 표고 썰은 것도 이렇게 놓으세요. 그래서 요거를 뚜껑을 닫고 어느 정도 끓여놓느냐, 한 15분에서 25분 정도 끓이시면 네. 굉장히 갈색으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잠깐 끓일 동안 잠시 또 질문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콩나물이나 시금치 할 때 약간 뚜껑 열거나 닫거나 하잖아요. 네. 여기 그냥 바로 처음부터 여기 닫으면 그냥 되나요? 처음부터 닫으면 돼요. 그러면 뭉근하게 무가 익혀지거든요. 네. 그러면 저거 익혀질 동안 저는 뭐 하냐면 바로 무숙채를 하는데요. 무숙채는 요거 이렇게 세 칼로 썰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칼로 썰어서 요것만 이렇게 준비를 하세요. 자,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게 무나물이잖아요. 무나물이니까 아무래도 소금에 살짝 절임을 해야 되겠죠. 절임을 하는데 어느 정도 절임을 하느냐 하면 한 20분 정도 절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님들한테 한 가지 팁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무나물 할 때 이렇게 썰은 상태를 바로 소금에다 절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살짝 수분감은 있지만 수분이 많이 안 올라오기 때문에 오래 절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에 한번 헹군 다음에 절여주세요. 그러면 훨씬 더 속 안에 있는 수분이 많이 빠져나오면서 살짝 뭐랄까요, 나른하게 잘 절여지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조금 단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무가 원래 무도 소금기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를 물로 한번 닦아내면 무의 표면에 있는 소금기들이 제거가 되니까 소금을 그 다음에 뿌리면 반응이 빨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잘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꼬들꼬들하게 이렇게 절여놨어요. 이렇게 절여놓으면 요거를 이제 볶기만 하면 되는데요. 우리 무나물 볶는 거는 굉장히 쉽잖아요. 그쵸? 네. 무나물 볶는 거 많이 쉬운데 저 같은 경우에는 무나물을
펴졌습니다. 무나물을 볶을 때 여기다가 기름을 넣어요. 어떤 기름을 넣느냐? 요게 지금 아보카도 오일이거든요. 그쵸, 그쵸. 아보카도 저게 오일 들어가. 발연점이 270도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보카도 오일을 좀 두르고요. 그리고 무나물 할 때 무엇보다도 요거 둘러줘야지 맛이 좋아요. 들기름입니다. 들기름. 나물 뭐 이런 거 할 땐 들기름 좋죠. 그렇죠. 그리고 다진 마늘 넣고요. 그리고 요게 뭐냐 하면 국간장이에요. 네. 어머님들이 무나물에 무슨 국간장이야 하실 텐데요. 요거 넣어줘야 감칠맛이 올라오거든요. 국간장.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절인 거를 이렇게 넣고요. 요걸 볶으면서 여기에다가 생강즙을 넣어주시면 기가 막히게 생강즙. 궁합이 됐습니다. 맛있겠다. 네. 요걸 이렇게 볶아주세요. 생강도 요즘이 좋지 않나요? 아주 좋죠. 요즘에 좋지. 지금 이게 햇생각이 가장 좋을 맞아. 때예요. 그래서 요거를 청으로 담가놨다가 맞아요. 꿀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담가놨다가 한겨울 먹으면 감기가 안 오더라. 그렇죠. 그게 생강 자체가 더운 기운이 굉장히 많은 식재료라고 해서 차거나 찬 음식 같은 거 많이 먹으면 드셔주면 속이 이렇게 좀 따뜻해지는 느낌이 있죠. 자, 우리 차윤아 박사님 네. 요거 좀 볶으시고요. 네네, 볶겠습니다. 네, 아유, 네. 우리 일 언제 시켜주시나 했어요. 아유. 저는 뭘 하냐면 아까 무조림 제가 이쪽에다가 다시 한번 졸여놨었거든요. 보세요. 오. 버글버글 끓여지죠? 요거는 어느 정도 끓이냐면 이렇게 끓였던 15분 정도 센 불에서 끓였던 것을 중간불로 바꿔서 15분 정도 은근하게 조림을 하잖아요. 그러면 무하고 표고버섯에 조림장 물이 배어들기 때문에 굉장히 은은하게 드실 수가 네. 있습니다. 그래 무에 우리 저 생선 조림할 때도 무 들어가면 맛있죠. 무 먹으면 그 맛이 다 그 안에 그렇죠. 들어가 있잖아요. 갈비찜도 그렇잖아요. 갈비찜도. 이보은 선생님 또 질문 있는데요. 네. 질문 자꾸 죄송한데 고추 같은 거 넣으면 안 돼요? 고추 넣으셔도 되는데요. 요거는 사실 저염으로 잡수시는 거기 때문에 너무 자극적인 거는 필요하지 않아서 제가 일부러 고추는 안 넣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파는 매운 거 좋아하신다 그러시면 여기다가 청양고추나 아니면 붉은 고추 조금 넣으시면 되겠어요. 어때요? 요거 맛있겠죠? 아유. 다 익었나 보시려면 쑥 잘 오, 쑥 들어갔어요. 들어가잖아요. 요거 이제 다 익은 거예요. 요거 이제 잡수시면 저거 됩니다. 잘 식혀서 먹어야 돼. 무 모양이 감자 같아요. 감자 맞아요. 지금. 감자조림 같아요. 네. 자, 열심히 저었습니다, 자, 열심히 한번. 적고 계실 때 네. 제가 여기다가 뭘 하냐면요. 이제 무나물에다가 마지막으로 쪽파 넣고요. 그다음에 요거 깨소금 좀 넣어주시고요. 고소고소해요. 그다음에 저는 요 무나물이 약간 하얗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실고추 조금 넣어서 색감을 주면 훨씬 더 맛있거든요. 요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하시면 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아우 맛있는 이쪽에서 향이 막 난다. 이거 드릴게요. 배달 이거 가야 잡숴보세요. 되겠네. 네. 배달. 어우, 맛있겠다. 국자 좀 주시겠어요? 저희는 요 앞에 무나물은 네. 있거든요. 무나물 먼저 한번 네. 저희는 먹어볼게요. 시간이 걸리니까. 중간을 만들어 오겠습니다. 향이 일단 너무 좋아서 무나물을 한번 크게. 자, 두 개 먼저 갑니다. 자, 배달 갑니다. 배달 맛있어. 갑니다. 맛있어. 자, 일단 여기 먼저. 아니 어쩜 이렇게 무나물이 적절해요. 그렇죠. 딱 볶는 포인트가요. 지금 살짝 절임이 됐던 거를 네. 물기만 짜고 바로 볶아주면 되니까요. 그리고 아보카도 오일하고 들기름이 적절하게 잘 배어지면 네. 훨씬 더 무나물이 구수해요. 자, 배달 진짜 왔습니다. 고소하면서 단맛도 굉장히 자연스럽고 네. 너무 맛있어. 식감도 좋은데요? 그렇죠? 살짝 식감이 아주 몰캉몰캉하면서. 좋아요. 아예 식당에서 무르지도 먹어봤던 않고. 무나물은 그냥 고소하기만 하고 깨소금 맛 위주로만 났었는데 이 무나물은 정말 감칠맛이 넘치고 아삭아삭해서 좋네요. 사실 어린아이들은 너무 물컹해서 무나물을 잘 안 먹거든요. 맞아요. 네, 그 네. 식감을 싫어해서. 네. 근데 약간 아삭아삭함이 살아있어요. 나 오늘 맛있다. 아침에 먹을 복이 있네. 네. 보말 미역국에. 아니 집사람이 뭐처럼 일찍 일어나서 무역국을 끓여주질 않나? 근데 진짜 장담코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어. 고기 제가- 지금 아까 조림장 만들 때 네, 집어넣었던 드셔보세요. 양파하고 사과예요. 아 이거 맛있네. 맛있죠? 이걸 어떻게 버려? 이걸 먹어야죠. 잡수시면 됩니다. 이건 그냥 밥에 쓱쓱 비벼서 먹으면 되겠는데요? 되죠? 뭐 어떻게 이런 맛이 나요? 이렇게 만들어놨던 저염 조림장 있잖아요. 무만 졸이시지 마시고요. 여기에다가 달걀, 메추리알, 또 요새 양송이 버섯 많이 나오죠. 그다음에 새우,
그 새송이 버섯 이렇게 버섯류 같이 조리셔도 굉장히 좋고요. 저는 여기에다가 두부 있잖아요. 살짝 졸여서 먹으면 그것도 또 안성맞춤입니다. 그러네요. 너무 맛있네요, 정말. 자, 도전해 보실 분들을 위해서 레시피 보여드리겠습니다. 혈관 건강 지켜주는 가을물을 이용한 무나물과 저염 무조림 만드는 법 알아볼게요. 우선 재료는 무와 생강즙, 아보카도 오일, 국간장, 다시마와 표고버섯, 그리고 각종 양념 재료를 준비하고요. 무는 껍질에 혈관 건강을 지키는 성분이 풍부하니까 이 껍질째 사용하는 거 잊지 마세요. 무나물은요, 무는 채를 썰어 굵은 소금에 재운 후 물기를 제거하고요. 팬에 무채와 국간장, 아보카도 오일, 들기름, 또 다진 마늘 넣고 볶습니다. 볶은 무채에 생강즙과 들기름, 깻가루, 쪽파, 실고추를 넣고 버무리면 완성! 저염 무조림은 버섯물에 각종 조림장 재료를 넣고 만든 저염 조림장에 무와 건다시마, 표고버섯을 넣고 조리면 완성됩니다. 이 쌀쌀한 주말 맛있고 건강한 무요리 어떠세요? 야, 요즘 이렇게 좋은 무에다가 이보은 선생님의 요리 솜씨까지 더해지니까 저희는 너무 맛있는데 늘 먹을 때마다 보는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 또 들어온 게 있죠. 사연, 네. 다음 사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사는 50대 남성입니다. 동맥경화를 앓다가 얼마 전 스텐트 시술을 했습니다. 이후로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행복진료실을 시청하고 있는데요. 특히 여기 중요해요. 오사원 선생님의 혈자리 정보가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저처럼 동맥경화에 좋은 혈자리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사연입니다. 야, 느낌에 보니까 이거 저 모사원 선생님의 관계자 여러분이 보내신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극찬이에요, 이게 지금. 네.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진료하면 사실 제일 기쁠 때가 환자분들이 뭐 나한테 치료받고 좋아졌어 이 얘기잖아요. 네. 오늘 방송하면서 제가 제일 기쁜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연자, 시청자분들의 이 호응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더 열심히 좀 준비를 해야겠고 네. 오늘 뭐 혈액 건강 관련돼서 뭐 동맥경화 뭐 관련돼서 준비 뭐 도움될 게 없냐 물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혈액 깨끗해질 수 있는 버튼을 좀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해독 버튼? 해독 버튼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해온 동맥경화 또 혈액 깨끗해질 수 있는 버튼은요, 바로 기문혈입니다. 기문혈. 그게 해독 버튼이에요. 네네. 특히나 우리 혈액은 많은 사람들이 심장, 아까 얘기 많이 했잖아요. 우리 한의학에서는 심장만큼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이 간이거든요. 간? 네. 우리 황제내경에서 말하기를 심장은 혈액을 운반을 해주고요. 네. 우리가 사람이 휴식 시에는 모든 혈액이 간에 가서 저장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항상 혈액을 얘기할 땐 간과 심장 두 개의 장기를 중요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간과 혈액을 동시에 해독시키는 해독 버튼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기문혈은 네. 간과 이 혈액을 동시에 해독시켜주고 뭔가 혈관 건강을 좀 튼튼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해독 버튼, 혈관 건강 버튼이 되는 것이죠. 그럼 그게 어딘지 한번 배워보죠, 또. 네, 일단 판넬을 좀 네. 준비해봤어요. 여기 좀 자리가 애매하긴 한데요. 우선 잡아야 될 게 우리 사람 이 젖꼭지를 네. 생각을 하시고 여기서 쭉 내려오다 보면 갈비뼈가 끝나는 자리가 있잖아요. 쭉 이렇게 갈비뼈가 딱 끝나는 그 자리 쭉 내려와서 흔히 여섯 번째 갈비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자리입니다. 그 중간 요 자리가 사실 따지고 보면 딱 간이 있는 위치예요. 이상하다, 여기를 누르니까 지금 밥을 먹어서 그런가 트림이 나. 그리고 우리 진짜로 요 자리는 이렇게 꾹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네. 이 눌러서 깊게 숨을 한번 들이셔 보세요. 지금 뭐 다들 숨 쉬는데 이상이 없으시죠? 네. 근데 우리 간에 붙어 있는 장기가 바로 담이잖아요. 쓸개. 근데 쓸개에 문제가 있으면 이 자리 이렇게 딱 눌렀을 때요. 숨 쉬라고 하면 숨을 못 쉽니다. 네, 간염이 심하거나 간에 문제가 심하거나 아니면 쓸개에 염증이 있을 때 여기 딱 누르고 숨을 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진단하는 포인트가 하나 되기도 해요. 그럼 누를 때는 어떻게 누르면 돼요? 그냥 톡톡 두드려 줄까요? 맞아요. 이 자리는 사실 이렇게 꾹꾹 누르면 좀
보기에도 위험해 보이지 않나요? 갈비뼈가 또 예. 부러질 수도 있고 네. 예, 많이 아프기 때문에 이 자리는 누른다기보다도 이렇게 그 부위를 두드려서. 두드려서 아. 꼭 그 포인트가 아니라도 돼요. 이 부분이 부근이면 어려도 되거든요. 우리 간을 자극해 주는 거잖아요. 네. 이 자리를 보건 선생님 너무 잘하고 계세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눌러주시는 게 두들겨 주시는 게 배가 나와 있어서 좀 잘 돼요. 아니 또 이렇게 괜찮네. 보니까 좀 귀여운 자세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아까 배 나왔던 말씀하셨잖아요.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혈관 많이. 건강이 걱정인 분들은 여기를 예, 네. 이렇게 두드리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혈관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근데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차 박사님. 예. 식품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잘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것을 한번 가지고 나왔는데요. 야, 이것은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슈퍼푸드, 10대 슈퍼푸드에 들어가고요. 자, 이것은 그 속에 우리 혈중에 있는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려주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것이 뭘까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이거. 이것은 바로 아보카도 오일입니다. 아보카도 오일. 네. 워낙 좋다고들 하잖아요. 네. 아보카도 오일. 이 혈관에 좋다면서요. 그러니까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음식이 근데 또 오일이에요? 오일은 그렇죠. 기름이잖아. 이번 선생님 아까 그거 쓴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아보카도 있었죠. 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름 하면은 혈관을 나쁘게 하는 네. 주범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옛말에 결자해지 엉킨 것은 엉킨 게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기름이 엉켰으면 기름으로 그거를 닦아내야지만 잘 닦입니다. 우리가 화장을 이제 오일로 닦아내는 게 잘 닦이는 네. 것처럼요. 네. 자, 아보카도 오일은요,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오메가 3, 6, 7, 9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효과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제가 아침마다 달걀 프라이를 즐겨서 해 먹는데요. 저는 네. 아보카도 오일을 써서 그래요? 프라이를 해 먹습니다. 아, 이렇게 또 선생님께서 드신다고 하고 차 박사님도 추천을 하니까 그렇죠. 신뢰도가 확 올라가네요. 네. 자, 이유가 뭐고 또 이제 얘가 왜 슈퍼푸드가 됐느냐? 영양가가 좋아서 그러는데요. 자, 아보카도에는요. 불포화 지방산뿐만이 아니라요.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칼륨이나 엽산 등 11가지의 무기질과 18가지의 아미노산, 16가지의 비타민, 그리고 프로안토시아닌까지 매우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아보카도가 과일이지만 이 과당은 비교적 적고 또 아주 좋은 지방이 풍부한 식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 엽산은 혈관 벽의 파괴를 좀 막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칼륨 자체는 나트륨을 대신해서 이 혈압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혈관 질환 앓고 계시는 제 환자분들께도 아보카도 오일을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아보카도는 과일이면서도 이렇게 버터 같은 느낌이 들어서 빵에다가 잘 이렇게 발라먹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근데 아보카도를 그냥 그렇게 먹는 거하고 이렇게 오일을 내서 먹는 거하고 뭐가 차이? 저는 사실 아보카도 오일 쪽의 승. 왜냐하면 아보카도가 후숙 과일이에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후숙을 시키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좀 있잖아요. 네. 또 막상 후숙을 시키고 나면 그게 또 유통기간이, 그러니까 후숙을 잘 먹는 기간이 한 이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짧잖아요. 그걸 놓쳐서 자꾸 상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보카도 오일로 쓰시게 되면 그냥 샐러드에도 드실 수 있고 아까 왜 빵에 발라 잡수신다 네. 그러잖아요. 네. 빵에 바르는 것도 좋고요. 저처럼 이렇게 기름 두르는 음식에도 아보카도 오일을 쓰게 되면 발연점이 높아서 굉장히 쓰기가 편리하고 또 뭐랄까요? 향도 좋아서 저는 자주 맞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보카도 생과와 아보카도 오일이 이렇게 이제 저장성이나 이용성의 차이가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양소에도 좀 차이가 있는데요. 생과와 아보카도 오일의 오메가 9의 함량의 차이를 보면은요. 일반 과육으로 섭취했을 때보다 오일로 섭취했을 때 오메가 9 함량이 무려 12배나 더 높습니다. 이것은 오일로 압착되는 과정 중에서 아보카도 원래에 있던 영양소들이 농축되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발생하는 거죠. 저는 사실 아보카도는 즐겨 먹는데 오일은 안 먹었거든요. 먹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 있으니까 한번 살짝 드셔보시죠. 네. 자, 이거 이렇게. 이거 좋아. 네. 약간 고소한 맛도 있고 고소하죠. 맛있는데요?
저는 너무 익숙한 맛이라서 네. 네, 매일 아침 먹으니까. 이게 우리가 근데 참기름이나 들기름에 익숙해 있으면 그것과는 또 다른 맛이기 때문에 이게 뭐야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이게 익숙해지면 우리 저 올리브 오일 먹듯이 아, 그렇죠. 네. 이거 그냥 이렇게 떠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참기름이나 들기름도 그냥 먹잖아요. 그것처럼 먹어주시면 되고 또 오일류로 먹었을 때 좋은 점 하나가 이렇게 대변을 좀 더 잘 나오게끔 도와주는 역할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아보카도 오일의 장점 중에 하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발연점이라는 게 높은 거는 튀김, 네. 발연점이 낮은 건 샐러드에 사용할 수가 있는데 아보카도 오일은 발연점이 높기 때문에 일단 튀김에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발연점이 271도기 때문에 정말 엄청 높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샐러드에 넣어도 맛이 지금 어때요? 좋잖아요. 괜찮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샐러드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샐러드에 사용하는 익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나 참기름이나 들기름은 발연점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걸로 만약에 달걀 후라이를 한번 부쳐보시면 적합하지 않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 그럼 안 되는 거였네요, 사실. 야, 그냥 이제 배웠어요. 그렇죠. 네. 더군다나 아보카도 오일은 이 혈관 건강에도 좋지만 이 비만인 분들한테도 좋습니다. 과체중인 분들에게 아보카도 오일을 섭취하게 했더니 이 허기짐을 느끼는 것도 조금 줄었고 또 오일을 섭취한 지 6시간 동안은 포만감도 꽤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앞서 뭐 발연점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또 영상을 자, 준비된 게 영상을 있는데. 하나 준비했는데요. 발연점이라는 게 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면은요, 올리브 오일하고요, 들기름, 아보카도 오일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하고요. 아주 간단해요. 집에 있는 후라이팬에다 넣고 이제 가열을 시작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올리브유가 먼저 막 이제 연기가 나죠. 그쵸. 발연점 보니까 200도. 뭐 200도 높다 생각하시는데 뭐 200도 정도 뭐 그렇습니다. 자, 포도씨유 연기가 딱 나는 게 231도. 자, 아보카도 오일의 발연점을 저렇게 측정해 본 결과 연기가 나기 시작한 온도를 딱 보니까 270도였습니다. 뭐냐면은 이게 발연점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기름이 잘 타지 않고 잘 버틴다.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기름이 타서 생길 수 있는 이상한 맛이나 네. 또는 나쁜 물질들이 잘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러면 이 아보카도 오일을 이왕이면 좀 똑똑하게 먹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또 이 똑똑하게 먹는 방법을 저희가 판넬로 간단히 준비를 해봤는데 한번 같이 보시죠. 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보카도 오일 잘 먹는 법. 첫 번째는 채소와 함께 먹어라.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채소를 먹을 때 서양 사람들은 드레싱이라는 걸 꼭 쓰거든요. 네. 그 이유가 채소라고 하는 것을 먹을 때 채소 속에 있는 지용성 영양 성분 이거를 섭취하는데 약간의 기름이 들어가면 흡수율이 매우 높아집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당근에 있는 카로틴. 뭐 베타카로틴 같은 것들인데요. 자, 이런 것들의 흡수율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자, 일반적으로 녹황색 채소인 토마토나 당근에 있는 알파카로틴, 베타카로틴이 아보카도 오일과 섭취를 했을 때 자, 루테인은 5배, 그다음에 알파카로틴은 7.2배, 베타카로틴은 15.3배나 흡수율이 올라가니까 채소랑 오일을 아보카도 오일을 같이 드시는 게 흡수 면에서 매우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채소와 함께 아보카도 오일 똑똑하게 즐기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고기를 먹을 때 챙겨라. 그렇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기를 할 때요, 삼겹살 같은 거 사용하는 이유가 굽다 보면은 타서 달라붙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럴 때 오일을 살짝 넣어주면 붙지도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방이 없는 부위를 아보카도 오일과 같이 넣어서 굽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좋은 지방은 섭취하고 나쁜 고기에 있는 지방은 뺄 수가 있으니까 여러 면에서 영양적으로 좋은 균형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요, 이제 고기가 살짝 질기거나 우리가 연육을 시켜도 고기가 굉장히 질겨서 아유 씹다가 뱉어버릴 때 있잖아요. 네. 이럴 경우에는 조리하기 전에 고기의 표면에 아보카도 오일을 좀 발라서 랩으로 좀 싼 다음에 냉장고에 한 30분 정도 숙성을 시켜주면 고기가 질기지 않고 굉장히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팁이네요. 저 질긴 고기 싫어하거든요. 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등급을 확인하라.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름 그러시면은 그냥 콩기름 주세요, 들기름 주세요 이렇게만 말씀하시는데 이제 서양에서 오는 기름들이 이게 좀 등급이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뭐 익스트라 버진, 퓨어, 브랜드 이렇게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맨 위에 있는 게 뭐죠? 익스트라 버진. 자, 익스트라 네. 버진 이게 가장 비싼 부위예요. 뭐냐 하면은 그 아보카도에 들어있는 오일의 한 50% 정도만 뽑아내고 나머지는 버리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양소가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는 게 바로 익스트라 버진인데요. 네. 또 가열 없이 냉압착 방법으로 추출하기 때문에 영양소의 손실이나 영양소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좀 익스트라 버진을 선택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은 선택이고요. 그 아래 단계에 있는 퓨어나 블렌드 등급은요, 이제 조리용. 좀 이렇게 좀 많이 쓸 수 있는 이런 용도로 활용하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러면 특히나 이렇게 오이를 생으로 먹을 때는 익스트라 버진 등급을 꼭 체크해서 챙겨야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익스트라 버진을 선호하는 이유가 이게 먹었을 때 네. 맛이 좋고 영양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익스트라 버진을 살 수 있으면 그것을 딱 사는 게 조금 더 선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요거 익스트라 버진 주신 거죠? 그렇죠. 네, 네. 정말 맞죠. 좋은 네. 버진이죠. 맛이 있으셨잖아요. 맛있으시는데. 고소해요. 우리가 좀 더 먹어야지. 아침에 왜 모닝 샐러드라 그래서 많이 잡수시잖아요. 네. 근데 특히나 제가 권장해드리고 싶은 거, 권유해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 대부분 왜 모닝 샐러드에 드레싱 막 달달하게 해갖고 많이 뿌려 네. 잡수시잖아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아보카도 오일 엑스트라 버진을 그냥 한번 휙 둘러놓고 난 다음에 발사믹 드레싱만 살짝 넣고 잡수시면 훨씬 더 재료의 참맛을 즐기실 수가 있으니까 건강하게 샐러드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게 또 발사믹하고도 어울리겠구나. 그렇죠. 네. 오일이니까. 그러면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은 없습니까? 일단 오일이다 보니까 너무 과하게 드시면은요 설사나 또는 복통 증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큰 숟가락으로 뭐 하나에서 2수저 정도만 드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계절에 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만큼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는 거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너무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등 통증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 대동맥박리가 흔한 질병은 아니지만 치사율이 높은 만큼 평소에 앓고 있었던 등 통증이 아닌 새로운 종류의 마치 칼로 베이는 듯한 통증을 견갑골 사이에서 겪으셨다면 꼭 빠른 시간 안에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받아보시고요. 또 중성지방도 자주 체크해 보십시오. 네. 네, 그리고 평소에 짜지 않게 먹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짜지 않게 짜지 먹어라. 않게. 자, 우리가 혈관이나 혈액 같은 거 눈에 보이지가 않지만 어쨌든 얘네들이 망가지면 우리 몸 전체가 다 망가지거든요. 좋은 식재료, 그다음에 적당한 양을 드시는 게 가장 좋은 이런 병을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를테면 요즘엔 제철인 무라든지 무가 그렇죠. 좋겠죠. 예, 요새 소개해 부추도 주세요. 좋고요.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버섯들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네. 적절하게 만드시는데 아까 제가 알려드린 저염 조리장 예. 그거 꼭 활용하셔서 뭐 오늘 저녁 식탁에 한번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요 계절엔 뜨끈하게 국물 딱 마시는 거 이게 땡기는데 그런 것도 혈관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네. 체온을 높이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죠. 또 요즘처럼 알겠습니다. 환절기에 온도 지키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행복진료실 혈관 건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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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많이는 아니지만 가을비가 내린다고 그러네요. 우산 챙기셔야 되겠어요. 네, 그리고 외출하실 때 옷차림 든든히 하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